안철수 그러면 새정치, 새정치 그러면 안철수 알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윤여준 의장님 그리고 김현석 위원장, 박홍근 위원장, 윤여준 의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박홍근 공동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기한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작은 거인 윤장현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후로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포하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그 어둡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난 197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40년도 훨씬 이전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는 통일 후에 구성한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막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훨씬 더 1990년에 단식을 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또 다시 이제 만드신 것이 이제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진 생각을 이곳 목포에서 상징적인 도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완성된 공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진 생각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에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담겨야지만 그것이 실제로 완성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드리는 말씀은 완성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그 커다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생각들을 이제 정리해 주신 분이 오늘 이제 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효석 위원장님입니다. 예전 그 민주당에 계실 때 뉴민주당 플랜을 주도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시절에 민주당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정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뉴민주당 플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노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많은 내용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들 들려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을 13일간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가 21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공과가 있었는가, 어떤 성취를 했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겠는가, 이걸 정리해보고 우리가 새정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뭘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준비해서 여러분과 오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처음으로 저희가 화요일 날 우리가 신당을 출범하겠다 하는 걸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첫 집회를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신 호남의 심장부인 이 목포에서 가지게 된 걸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7가지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고
이번 지방자치에서 선거시는 직접 참여하는 게 제도는 열려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훨씬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고 할 때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참여성이 일어나요. 어떻게 뭘 통해서 주민 참여를 넓혀 나가느냐. 첫 번째, 사실 장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주민 예산총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후보자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참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평창에 유치했습니다. 그 해당 주에는 스위스 베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스위스 베른은 시민들 투표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역이 잃는 게 더 크다, 빚이 지는 게 더 많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주민투표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재정에 관한 건 투표를 못하게 했어요. 돈에 관한 건. 제주도의 경우에만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재정 주민투표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3천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그것도 너무 커요. 사실.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민투표에 거쳐서 주민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 요건도 그러려면 완화해야 돼요. 지금 성립 요건이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전체 주민. 너무 투표를 너무 요건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좀 약화시키고 주민투표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투표 한 번씩 하려면 이 부분은 중간투표에 여러 가지 선거에 동시에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SNS나 인터넷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전자투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돈 들어가는 그런 선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 참여를 첫 번째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튼튼히 하겠다. 우리가 낸 후보의 지방자치는 누가 됐든지 간에 지방 살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제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만한 사업을 열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지방에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 재원 확충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대 8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의 자체 수입이 국가에서 중앙정부 수입의 8알을 받고 있고 지금은 2알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습니다. 이것을 지방 재원을 학자는 5대 5까지 얘기합니다만 6대 4 정도라도 이렇게 점차 올려서 지방 책임을 좀 강화해야 돼요.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입법을 제한해야겠다. 중앙정부가 멋대로 취득세 인하를 결정해서 통보해버렸다. 지금 영아 보육 문제 때문에 지금 복지 지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결정할 때 생생한 중앙정부가 다 내고 지방정부는 그거에 돈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중앙이 멋대로 결정하지 마라. 합의해서 이렇게 하라. 무분별한 공공사업 못하게 하자. 호화청사를 1,000억 2천억을 진단하든지 요번에 경전철 사업처럼 엉터리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 투성임 이런 사업들 일단 통제를 훨씬 강화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자. 또 잘못한 경우 책임을 묻자.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 부채가 예를 들어 상당히 늘어난다. 그 자체. 인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이전에 안상수 시장 같은 분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세금을 좀 더 내게 해야겠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재정을 책임있게 운영하지 않게 하는 거다. 특히 이렇게 지방행이 어려운 경우는 지방재정 파산법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내려가지고 인건비도 동결하고 사업비도 동결하고 중앙의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까지로 극약지방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을 우리가 튼튼하게 살려내겠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약속, 부패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중에서 전라북도 임실 같은 경우에 지금 군수가 4명이 연속 지금 감옥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4명이 연속 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중에서 기소당한 사람들 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옥 가거나 그만둔 사람이 10명이가 2명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부패가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 안 되겠다. 부패를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는. 먼저 우리는 뭘 국민에게 약속해야 되느냐? 우리 후보들은 여기 앉아 계신 앞으로 우리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나가실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가셨다가 당선됐어요. 당선됐는데 만약에 부패 문제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재선거를 치른다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우리 후보를 재선거에서 내지 않겠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재선거 비용이 국가 비용이 세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재선거 비용을 국가에 반납하겠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 재선거 비용은 내 재산에서 내놓겠다는 약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 새정치가 됩니다. 아마 이건 다른 정당이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받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좀 심하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민감사위원회. 지금 현재도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는데 전부 전직 공무원들 채용하고 있죠. 감사위원회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무수만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시장 보수들은 반드시 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의 기초단체장에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만들도록 해보겠다. 내부 보관자도 우리가 보호하겠다. 국민 권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참조해서 이걸 만듭니다. 인사 문제, 또 이제 부패의 또 다른 원인이 인사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심각합니다. 인사 문제. 다 알고 있어요. 왜 심각한지.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인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안 되고 있어요. 형식상에 그치고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장을 낸 시군은 정말 깨끗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걸 국민들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해야죠. 네 번째 약속은, 네 번째는 주민 활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우리 모든 행정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자학교의 일자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에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가정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가 이렇게 우리가 두고 볼 수 있겠느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중앙인물은 중요합니다. 정치도 잘해야 돼요. 자치단체장들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내가 목포시장이 되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몇만 개, 몇천 개를 만들어내겠다. 그걸 목표로 그것에 양질의 일자리, 현재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주민 활력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도 만들어내요. 시청이나 군청에 이걸 관할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 혁신관을 만들었어요. 지금 서울시가 비교적 앞장서갑니다. 그런 행정기구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해나가려면 사람이 필요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도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우리가 해나가겠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5번째 약속. 자치경찰제도 3개 남았는데 웃기니까. 자치경찰제. 세계 모든 나라가 지방자치가 자치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있긴 하지만 일본 광역까지 자치경찰입니다. 치안이라는 건 주민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업무가 이제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 업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100여 명 자치경찰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자치경찰을 통해서 국가경찰, 지방경찰, 이중 국가경찰은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을 맡고 주민의 생활에 여성 기가 받는 게 심야 기관이라든지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서 하굣길에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하는 게 훨씬 주민들과 가까운 그런 경찰을 만들어낼 수 있다. 6번째 약속은 지방의회가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막강한 황제적인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방의회 우선 사무처 국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목포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다 시장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시장에게 좋은 중요한 정보 다 제공하고 그래서 별도로 의회 사무처 직결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를 나가고 광역 단위로 의회 직결을 만들어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런 기초위원들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 기초위원들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을 하다 오신 분, 장사를 하다 오신 분, 여러 사업을 하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뭐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의무화해서 전문성 교육을 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현장인을 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은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협치 지방정부를 만들어내겠다. 협치라는 게 모든 것을 주민과 참여, 시민을 참여해서 결정해나가. 사회적 갈등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처의 사회적 갈등이 나왔습니다. 지방행정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하는데 자꾸 민원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앙과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형태. 밀어붙이기.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처음 결정할 때부터 이해관계자를 전부 참여시켜서 함께 대화해 가면서 협치로 풀어가겠다.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 이런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돼요.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풀어가는 역할을 못하고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하는 스타일을 협치로 완전히 바꿔내겠다. 그래서 이런 7가지의 약속을 드리고, 자, 7가지 약속은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약속. 이 약속을 지켜놓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 왜 우리가 진작 저런 사람을 우리 군수로 시장으로 안 뽑았던가 후회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후보자를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의 새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7가지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최종판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제 목포에 저희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 듣고 또 오늘 토론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또 오셨습니다만 토론도 듣고 해서 수정해 나가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된 우리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게 되는 데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공헌이 실질적으로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돼서 52년에 시읍면 지방의회를 선거를 하다가 5.16 쿠데타로 지방자치가 40년 동안 묶여있다가 다시 91년에 지방의회 선거, 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라는 제도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벌써 성년이 돼도 상당히 성년이 된 그런 지방자치 제도인데 아직 학계에서 보기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미성숙 단계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7대 약속이라 쓴소리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그 쓴소리의 단초를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 내가 할 일을 하겠구나. 우선 그게 뭐냐? 오늘 발표를 한다는데 원고가 여기 와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쓴소리를 할 건지 매스컴에서 그냥 7대 약속을 한다. 매우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단 성공을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과제를 드렸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쓴소리입니다. 꼭 쓴소리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좋은 소리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새정치 국민회의입니까? 여기에서 처음 이걸 발표했다라는 그 새로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학계에 있으니까 수많은 세미나 토론회를 가봤지만 이렇게 열성적인 주민 참여, 주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지방자치 의제를 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내려가서 자꾸 얘기하는,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택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새롭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21세기 사회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0대 국민과 약속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에까지 분권 추진에 직간접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의 제도화가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대한민국에는 중앙집권적인 행정 문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게 관료 정치로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 정치라고 하면 내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근무하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분권 정책이 특히 달라진다라는 것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 분권 추진을 하기 위한 제도화가 대단히 미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의 법령 선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관리하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되고 평상시 전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게 다 법률 유보를 하고 있고 그 법률 유보를 법으로 결정해야만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법령을 누가 선정하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틀이
틀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로 가지만 정부 관료가 좀 버티면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엊그저께 한 달 전입니다만 중앙부처 차관님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정부 장관님들의 정책 조율 회의를 하루 전에 다 공문을 보낸답니다. 보내면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안 되는 이유 찾기랍니다. 안 되는 이유. 반드시 두서너 개씩 다 준비하고 와서 장관들 회의를 하면 그것은 이래서 좀 어렵고 저래서 한 분이 발표하면 다른 분이 딱 얻으면 그거는 보류, 합의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 말씀이 20년 전에 올라왔던 것이 지금도 올라온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물론 그분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관료 정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저는 결국은 헌법 개정 쪽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부 또는 학계의 주장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앙정부 범정 선정권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바꿔주는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국회는 뭐가 하고 지방의회는 뭐가 한다라는 것을 좀 제도화시켜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더라면 상당히 더욱더 주목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관 구성 다양화 점들도 반드시 해야 하고, 국가가 상시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원이 감사하게 돼 있다. 아무리 해놔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범위를 상위 법에서 법령에서 해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성숙과 발전, 21세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큰 틀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대안들이나 정책을 할 때 물론 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만, 정말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가치 비판적 잣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안은 생활정치의 용어로 표현했으면 참 설득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생활정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것에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무용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들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된다, 지방자치 성과가 많다, 공이 많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방자치는 잘못이 많다, 지방자치 해보니까 문제가 정말 많더라, 시장법안 했더니 개판이더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다면서 우리가 국회를 없애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가르치우라고 하죠.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새정치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준비해서 고민했던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지방자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가 오만하지 않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불통하지 않으려면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분명히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반쪽이 아니고 원쪽이 되고 복사기관이 정말 창의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그에 관한 권한을 정확히 줘야 되겠다.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돼요. 쓸 수 있는 저주권을 줘야 돼요. 쓸 수 있는 입법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통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소통이 쉽습니까? 불통이 쉽습니까? 불통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것 같습니까? 오만할 것 같습니까? 권력의 속성은 오만하기 쉽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효율보다는 비효율적으로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권력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또 학계, 그리고 일부 선진적인 정치인들이 늘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 지방정부를 정말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제기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가 시민감사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할 때 그 부패를 직접 주민들이 현장에서 통제하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통제하죠, 길거리에서 통제하죠, 행정 구석구석에서 통제하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통제해서 부패를 제로까지 가자는 겁니다 말이죠. 또한 주민에게 예산권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쓰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서 주민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공공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목포만 해도 오죽합니까? 지금 술자리에 앉으면은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목포가 빚더미에 앉았다니 정말 힘들다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냐 이거. 이미 파탄이 난 뒤에, 이미 파산이 난 뒤에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만 정말 그 제도를 주민에게 정말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해서 다시는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포에도 사회적 경제 많습니다. 전남에도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협동조합에 대한 열정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즉 신뢰와 허회와 연대와 협력과 이 가치로 해서 묶어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효성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충청남도, 서울시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사회적 경제 부분을 7대 어제에 놓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동네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골목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이 정말 살아나는 지방자치를 만들지에 대한 큰 비전을 사실은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도 좋고요. 제안도 좋습니다. 또 쓴소리도 좋고요. 모든 것들을 다 환영합니다. 저는 휠체어 장애인 박준영입니다. 먼저 우리 새정치 추진위원회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만 예를 들어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대형 사업을 비추로 시민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정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복지 재정 문제는 목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육사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사과하는 거죠.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온 허석준입니다. 7대 약속 상당히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점은 이런 부분들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에 집중된 권한들이 사실상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온 것들은 좀 미세적인 부분들이고 거시적 상당된 우리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추진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 자치경찰적인 이런 부분들 지방국회를 용포로 만들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루어지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의장님, 새정치 공동위원님 감사합니다. 나비 분수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발표하신 내용, 참 컨텐츠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 부분이 지금 절름발인데 교육자치가 빠져 있어요.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건데요. 그 교육감 선거는 선거만 가지고 자치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간단히 한 말씀을 추가드린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 2할제죠. 2할제인데 자 우리가 저 중앙정부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라든가 MB 사고 가지고는 지방교부세를 계속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 야권이라든가 범국민들, 저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과 뜻을 공감하고 제가 항상 함께하는 것은 우리는 이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라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오염을 시켰습니다만 이 지방자치, 이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219에서 이거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켜서 이 섬부터 하나하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전남이 못 살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역발상의 리더십이 그걸 갖추고 그것을 배양하자 하는 부분이 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안철수 의원이 모였습니다만 전남도청에서 1시부터 제가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이 가치라든가 이 안철수 현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제가 횃불을 들고 뛰기 위해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처음에 윤장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선거다운 선거를 처음 해보자, 아주 좋은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한남에서. 그렇죠? 우리가 내놓는 상품은 신상이다, 신상품이다. 요새 젊은 애들이 그걸 신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승부하겠다. 정수환 교수님 역시 우리 지방자치학회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신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걸 맡은 과정에서 미처 모시지를 못했어요. 우선 서울에 있는 분 중심으로 우리 이제 물론 김종익 소장은 참여했습니다만 모시다 보니까 미처 못 모셨는데 이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가 모셔야겠다. 바쁘지 않으시면 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주시고, 지금 오늘 이제 10대 약속들은 대부분이 학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나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를 제가 쭉 스크린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새정치라는 것도 새정치가 뭐냐? 사실 실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인데 새로운 정치하는 게 삶의 정치, 정의로운 정치, 무슨 통합의 정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이거의 문제이시지. 지방자치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우선 여기서 7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실천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내놓은 것이고, 이거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승환 교수님 좀 참여를 좀 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채워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박수로 좀 부탁을 좀 찾아 부탁드립니다. 김정익 소장 말씀하신 이제 권한에 맞는 책임이 있어야겠다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권한도 없으니까 책임도 없는 이런 적은말의 지방자치,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그 중소기업, 소규모 경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경제를 살려가는 새로운 싹들입니다. 이런 싹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해가자는 그런 말씀이 고맙게 듣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정말 이제 복지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지출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우리 GDP에 지금 10%는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복지제도 중에서 안 되는 게 어딘가 하면 OECD 국가에서 비교해보면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는 우리가 웬만큼 따라갑니다. 오히려 거꾸로 선택적인 복지. 우리가 선택적 복지라는 게 뭐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거나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선택적 복지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추진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새 정치에 대한 구상을 밝히겠지만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북구에서 오신 분 큰 틀에서 좀
이제 큰 틀의 문제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용적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아젠다만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 내용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이석경 군수는 아주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십니다. 실제 참석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또 남기시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늘 또 출마선 하시고 이 자리에 또 바쁘게 와주셨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치 부분도 우리가 많은 토론에 고민을 했는데 교육자치에 대해서 쌍뜻 예를 들면 교육감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등록제를 하느냐, 아니면 무슨 러닝메이트로 하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젠다로 쫙 뽑아내서 오늘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남겨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대로 만들 것인가가 국가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지 예산의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특히 복지 전달 체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분담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아시겠습니다만 보편적인 복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택적 복지는 필요한 분들에게만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 통합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조세 저항까지도 사실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재작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복지를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선은 선별적인 복지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고 지금도 그런 큰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제는 질적인 분야들을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어 표현으로 딜리버리 시스템, 즉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는 제대로 관심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같은 예산으로 많은 분께, 정말 필요한 분께 혜택을 드려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분담 문제 때문에 많은 지금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따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냈으니까 어디서 분담을 하든 어쨌든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이런 재정 문제 논란들 국민들은 실제로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것들은 그 국민들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따로 복지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오늘 지방정부에 대한 모습들을 하듯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